여러분은 가족에게 배신당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73살 할머니입니다. 냉동창고 문은 원래 안쪽에서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항상 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가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냉동창고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한복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이 꽉 닫혀 있었습니다. 금속 문짝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 이상하네. 복수는 당황하며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작은 발걸음이 냉동창고 바닥에 울렸습니다. 안쪽에서 레버를 눌러봤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세게 눌러봤습니다.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레버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라야, 세라야. 복수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주먹으로 철문을 쳤지만 둔탁한 소리만 날 뿐이었습니다. 밖에서 며느리 윤세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안에서 눌러보세요. 아, 고장인가 보네요. 복순의 숨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영하 20도의 냉동창고 안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발끝부터 시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손끝도 차갑게 얼어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전날 수리기사가 와서 안전 스위치를 점검했는데 이상 없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정상이라고 확인해줬는데 말이죠. 복순의 정식 이름은 한복순입니다. 올해 73살입니다. 부산 남부시장에서 30년째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장이 활기를 띠기 전부터 가게 문을 열고 김밥을 싸기 시작합니다. 손이 빠르고 살림 바른 어른으로 동네에서 소문났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믿음직한 언니로 통합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김밥을 싸기 시작합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가게를 열었습니다. 복순의 김밥은 시장에서 유명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윤기가 났고 속재료도 푸짐했습니다. 단무지는 아삭아삭했고 계란말이는 부드러웠습니다. 시금치는 간이 적당했고 당근은 달콤했습니다. 손님들이 멀리서도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복순은 그런 자신의 실력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복순에게는 아들 도윤이 있습니다. 45살의 도윤은 새벽마다 도매시장으로 차를 몰고 나갑니다. 생선과 야채를 실어 나르는 일을 합니다. 성실하지만 말수가 적습니다. 어려서부터 과묵한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효자입니다. 어머니 복순을 잘 모십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새벽 3시에 일어나 트럭에 올라탑니다. 도매시장을 돌며 신선한 수산물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각 상점에 배달합니다. 힘든 일이지만 묵묵히 해냅니다. 며느리 윤세라는 39살입니다. 결혼 전에 외식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했습니다. 손님 응대는 능숙합니다. 하지만 장사는 서투릅니다. 계산을 자주 틀립니다. 재료 관리도 엉성합니다. 복순이 가르쳐 주려 해도 잘 따라하지 못합니다. 세라는 요리보다는 관리 업무를 선호합니다. 장부 정리나 서류 작성을 담당합니다. 손자 준혁이는 12살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순한 아이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 가게에 들립니다. 복순이 싸준 김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친구들에게 할머니 김밥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준혁이는 복순을 무척 따릅니다.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 편안해합니다. 복순도 손자를 예뻐합니다. 준혁이 때문에 힘든 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부산 자갈치 시장 인근의 수산물 창고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도윤이 일하는 곳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창고는 꽤 큽니다. 냉동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대형 냉동고와 냉장고가 있습니다. 수산물을 보관하기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임대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월 3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보증금도 5천만 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요즘 경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손님들이 줄었습니다. 외식을 자제하기 때문입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집에서 해 먹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복순의 김밥집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루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임대 보증금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창고 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재계약을 하려면 2천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복순네 가족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그 돈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다른 창고를 알아봤지만 조건이 더 나쁩니다. 위치도 좋지 않고 시설도 낡았습니다. 사실 복순네 가족은 재개발 보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상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10억 원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이 무산됐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임대료 상승을 우려한 것입니다. 또 환경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시에서 재개발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복순네 가족의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가게와 창고 빚이 2억 8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줄면서 운영자금을 빌렸습니다. 이자가 복리로 불어났습니다. 은행 대출도 있고 사채도 있습니다. 매월 이자만 1,5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복수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어떻게 이 빚을 갚을지 막막했습니다. 복수는 새벽에 일어나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적자가 계속 늘고 있었습니다. 재료값은 오르는데 판매가는 올릴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더 줄어들까 봐서입니다. 복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장사에서 이런 위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 세라가 요즘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복순도 세라를 친딸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라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복순에게 말을 함부로 합니다. 존댓말도 가끔 빼먹습니다. 복순은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어느 날 세라가 복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장 좀 빌려주세요. 세무 서류에 필요해서요. 복순은 의아했습니다. 세무 서류라고 하면 보통 사업자 등록증이나 부가세 신고 서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건 도윤이나 복순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것인데 왜 세라가 필요로 하는 걸까요? 무슨 서류인데? 그냥 간단한 거예요. 금방 처리하고 돌려드릴게요. 복순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순은 도장을 건넸습니다. 세라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도장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그날 이후로 도장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물어봐도 아직 서류 정리 중이라고 했습니다. 복순은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세라야, 도장이 필요한데. 아직 서류가 복잡해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복순은 불안했습니다. 도장이 없으면 중요한 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은행 업무도 못하고 관공서에서도 일을 볼 수 없습니다. 왜 세라가 도장을 돌려주지 않는 걸까요? 복순은 오래된 폴더폰을 사용했습니다. 2012년에 나온 삼성 제품이었습니다. 화면은 작고 기능도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이 폰을 아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해서 손에 익었기 때문입니다. 복순은 이 폰의 녹음 기능을 습관처럼 썼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놓칠까봐 녹음해두는 것이었습니다. 복순은 기억력이 좋은 편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가끔 깜빡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전화통화나 상담 내용을 녹음해뒀습니다. 나중에 다시 들어보면서 확인했습니다. 장사에 필요한 정보들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복순은 평소처럼 김밥을 싸고 있었습니다. 밥을 짓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시금치를 데쳤습니다. 단무지와 당근도 채 썰었습니다. 모든 재료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김 위에 밥을 고루 펴고 재료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돌돌 말아서 썰었습니다. 한 개씩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세라가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쌀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김값도 그렇고요. 어머니가 드시는 양을 좀 줄일 수 없을까요? 복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밥을 자르던 칼이 도마 위에 놓였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30년 장사하면서 먹는 양을 걱정한다는 소리는 처음이었습니다. 복순의 마음이 시렸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세라야, 내가 그렇게 많이 먹나?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절약하며 살아온 복순입니다. 남은 음식 한 점도 버리지 않습니다.
쌀 한 톨도 아깝게 여깁니다. 그런 복순에게 먹는 양을 줄이라는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요.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잖아요. 세라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필 시어머니 식비부터 줄이자고 하다니요. 복수는 서운했습니다. 그때 손자 준혁이가 뛰어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가방을 던져놓고 복순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준혁이는 복순의 치마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천진난만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복순은 준혁이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도 김밥 먹을래? 네.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할머니 김밥이 최고라고요. 준혁이만은 복순의 편이었습니다. 복순은 준혁이를 안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을 믿어준다는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세라의 휴대폰에 요즘 보험 영업 전화가 자주 왔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씩 울렸습니다. 세라는 그럴 때마다 다른 방으로 가서 통화했습니다. 복수는 우연히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커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피보험자가 어머니시죠? 수익자는 배우자나 며느리로도 가능하다고요? 네, 그렇다면 좋겠네요. 복수는 이상했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생각이 없었는데 왜 세라가 그런 전화를 받는 걸까요? 혹시 복순 모르게 보험 가입을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복수는 궁금했지만 직접 묻지는 못했습니다. 점심 한가한 시간이었습니다. 복수는 가게 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릇과 젓가락을 씻고 있었습니다. 물소리 때문에 다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라가 뒤편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복수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사망사고로 처리되면 4억 5천만 원 맞죠? 네, 서류는 위임으로 해서요. 도장은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네,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복순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사망사고, 4억 5천만 원, 위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복순은 손을 멈추고 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네, 피보험자는 시어머니고요. 수익자는 저로 되어 있어요. 네, 곧 처리될 예정이에요. 복순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 통화가 자신과 관련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순은 몰래 폴더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일단 녹음해두고 나중에 다시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네, 알리바이는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치매 진단서도 받을 예정이고요. 그러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복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치매? 알리바이? 이게 정말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복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세라가 급히 전화를 끊고 다가왔습니다. 복수는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실수로. 조심하세요. 다치면 안 되잖아요. 세라의 말에는 걱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방금 전 통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서랍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한 서류였습니다. 보험 청약서였습니다. 피보험자는 한복순, 수익자는 윤세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복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복순의 서명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복순은 당황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서류가 있는 걸까요? 서명도 자신이 한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글씨체가 자신의 것과 비슷했습니다. 누군가 따라서 쓴 것일까요? 복수는 보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보험금이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아까 세라가 통화에서 말한 금액과 같았습니다. 복수는 30년 장사하며 장부로 쌓아온 사람입니다. 숫자에 밝았습니다. 이런 서류를 보고 그냥 넘어갈 복순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서류를 다시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일단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복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가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겁였습니다.
어젯밤 발견한 서류 때문이었습니다. 세라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전 10시쯤 세라가 복순에게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어머니, 창고에 있는 오징어 박스 상태 좀 봐주세요. 유통기한 지난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눈이 좋으시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고 관리는 원래 복순의 몫이었습니다. 수산물의 신선도를 확인하는 일은 중요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식중독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다. 지금 가서 볼게. 복순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수산물 워크인 프리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영하 20도로 유지되는 대형 냉동 창고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창고 안에는 여러 종류의 수산물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오징어, 낙지, 새우, 생선 등이 박스에 담겨 쌓여 있었습니다. 복수는 오징어 박스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벨을 보고 유통기한을 확인했습니다. 복순이 오징어 박스를 확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세라가 온 것 같았습니다. 철컥. 문이 닫혔습니다. 복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이 꽉 닫혀 있었습니다. 복수는 당황해서 문 쪽으로 급히 다가갔습니다. 복수는 안쪽 레버를 눌러봤습니다. 레버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테이프와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레버를 고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뭐야? 복수는 당황했습니다. 왜 레버가 묶여 있는 걸까요?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복수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세라야, 세라야, 문이 안 열려. 밖에서 세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안 열려요. 잠깐만요. 복수는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먹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세라야, 빨리 열어줘. 하지만 밖에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복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영하 20도의 냉동창고 안에서 말이죠. 숨이 하얗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시렸습니다. 발끝도 시렸습니다. 몸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복수는 움직이며 체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제자리에서 뛰기도 하고 손을 비비기도 했습니다. 세라야, 도와줘. 복순의 목소리가 냉동창고 안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복수는 무서웠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공포는 처음이었습니다. 복수는 창고 안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출구가 있을까요? 하지만 냉동창고는 밀폐된 공간입니다. 문이 유일한 출구였습니다. 복수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복순에게는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몸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요?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수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에 스쳤습니다.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연 사람을 보고 놀랐습니다. 손자 준혁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의 밝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순을 보는 눈빛도 어두웠습니다. 준혁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복순은 이상했습니다. 왜 준혁이가 여기 있는 걸까요?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말이죠. 준혁아, 너 왜 여기 있니? 그냥 와봤어요. 준혁의 대답이 어색했습니다. 복수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냉동창고에서 나오는 게 급했습니다. 복순이 냉동창고에서 나오면서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천장에 CCTV 돔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빨간 LED가 켜져 있었습니다. 작동 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복수는 의외였습니다. 예전에는 꺼져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 켜진 걸까요? 준혁아, 저 CCTV 언제부터 켜져 있었니? 모르겠어요. 준혁은 또 시선을 피했습니다. 복수는 이상했습니다. 평소 준혁은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며 대화했는데 오늘은 왜 이럴까요?
복수는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아직 차가웠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몸을 녹였습니다. 세라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문이 고장났나 봐요. 레버가 묶여 있더라. 묶여 있었다고요? 이상하네요. 누가 그랬을까요? 세라의 목소리에는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일처럼 담담했습니다. 복수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복수는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냉동창고 문이 안 열렸어. 안쪽 레버가 묶여 있더라고.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관심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문은 안에서도 열리게 되어 있는데 이상하네. 누가 레버를 묶었을까? 글쎄,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 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웠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헷갈리세요. 낮에도 돈을 세다가 숫자를 거꾸로 말씀하시고요. 어제도 같은 이야기를 3번 하셨잖아요. 복수는 황당했습니다. 장부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무슨 소리인가요? 복수는 숫자에 정확합니다. 30년 장사하면서 계산 실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숫자를 틀렸다고 그래?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어제 김밥 개수 세실 때도 그러셨잖아요. 복수는 기억했습니다. 어제 김밥을 세었는데 틀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라가 헷갈려 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왜 세라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준혁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아빠, 엄마 말이 맞아요. 할머니가 혼자 냉동창고에 들어가셨어요. 제가 봤어요. 복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어주던 손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평소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아이였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게 제일 싫었습니다. 복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혁아, 네가 문을 열어줬잖아. 아니에요. 할머니가 나오실 때 제가 갔어요. 준혁의 말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을 열어줬다고 했는데 이제는 나올 때 같다고 합니다. 복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세라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걱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신경과 예약을 잡았어요. 치매가 아니면 다행이고요. 요즘 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걱정이에요. 복수는 화가 났습니다. 치매라니요? 복수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기억력도 좋고 판단력도 정확합니다. 왜 며느리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나는 치매가 아니야.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문제예요. 치매 환자들은 자기가 치매라는 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세라의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치매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복수는 주머니 속 폴더폰을 만졌습니다. 낮에 녹음한 세라의 통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복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뭔가 해야 할 때라고. 그날 밤 복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냉동 창고에 갇힌 일, 준혁의 거짓말, 세라의 치매 운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일일까요? 복수는 세라의 통화 내용을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사망사고 4억 5천만 원, 알리바이, 치매 진단서. 이 모든 것이 자신과 관련된 것 같았습니다. 혹시 세라가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새벽 6시였습니다. 복수는 일찍 일어나 가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준혁이가 울면서 복순의 방으로 왔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한참 운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복수는 놀랐습니다. 준혁이 왜 우는 걸까요? 복수는 준혁을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미안하다고 하니? 무슨 일이야? 준혁은 한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복수는 기다려줬습니다. 준혁이 진정될 때까지 말이죠. 엄마가 시켰어요. 할머니에게 거짓말하라고요. 복순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역시 준혁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거짓말? 냉동창고에 할머니가 혼자 들어갔다고 하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요즘 이상하다고 하라고요. 복수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그런 거짓말을 시킬 수 있을까요? 왜 엄마가 그런 말을 시켰을까?
보험 때문이래요. 수익자가 엄마고요. 알리바이를 만든다고 했어요. 내일 병원에서 치매 소견을 받게 하면 아무도 할머니 말을 안 믿는다고요. 복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그런 계획이었다니요.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고 보험금을 타려고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증거가 있니?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방 옷장 위에 파란 파일이 있어요. 거기에 사고 계획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CCTV도 있어요. 어제 전원을 제가 켰어요. 엄마가 시켰어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세라가 계획적으로 자신을 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준혁아, 할머니를 도와줄 수 있겠니? 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무서워서 그랬어요. 복수는 준혁을 이해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협박을 견디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낮에 세라가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복순과 준혁은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세라가 완전히 멀어진 것을 확인하고 움직였습니다. 준혁이가 파란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보험 청약서 위임장 사본이었습니다. 복순의 서명이 완벽하게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도장 복제 주문서였습니다. 복순의 도장을 복제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라가 도장을 빌려간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고 시나리오였습니다. 1안은 냉동 창고에서 얼어 죽이기. 2안은 계단에서 밀어서 넘어뜨리기. 3안은 가스 밸브를 열어서 가스 중독시키기. 모든 방법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실행 날짜와 시간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복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잔혹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준혁아, 원본은 제자리에 두고 복사본만 만들자. 복순과 준혁은 문구점에 가서 서류를 복사했습니다. 여러 부를 만들어서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폴더폰의 녹취 파일도 백업했습니다. 다른 기기에 저장하고 클라우드에도 올려뒀습니다. 이제 증거가 충분히 준비됐습니다. 복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혼자서는 세라를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증거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라가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침 삼촌 제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삼촌 제사였습니다. 가족 12명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사 전날 밤이었습니다. 복수는 준혁과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준혁아, 내일 용기를 내야 해. 할머니 혼자서는 안 돼. 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제 엄마가 무섭지 않아요. 준혁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는 든든했습니다. 삼촌 제사 날이었습니다. 가족 12명이 모였습니다. 도윤의 형제자매들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모두가 화목한 분위기였습니다. 아무도 복순의 위험한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시계를 봤습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복순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복순에게 집중됐습니다. 여러분, 저를 치매로 만들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복수는 테이블 위에 복사본 파일을 펼쳤습니다. 보험 청약서, 도장 복제 주문서, 사고 시나리오가 모두 나왔습니다. 이 서류들을 보세요. 저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려는 계획입니다. 모두가 서류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복수는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스피커로 세라의 통화 내용을 틀었습니다. 네, 사망사고로 처리되면 4억 5천만 원 맞죠? 수익자는 저로요. 알리바이는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치매 진단서도 받을 예정이고요. 세라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라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조작된 거 아니에요?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도윤이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고 CCTV를 확인해보자. 진실이 뭔지 알 수 있을 거야.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함께 창고로 이동했습니다. 복순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때가 왔습니다. 창고에 도착해서 CCTV 모니터를 켰습니다. 어제 날짜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세라가 냉동창고 안에 들어가서 안쪽 레버를 케이블 타이로 묶고 있었습니다.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잠시 후 복순이 냉동창고에 들어갔습니다. 오징어 박스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세라가 문을 철컥 소리와 함께 닫았습니다. 그리고 잠금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세라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순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세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준혁이 와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모든 것이 화면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라의 계획적인 범행이 증명됐습니다. 모두가 세라를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라가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우리 빚이 2억 8천만 원이야. 어차피 곧 망할 거였어. 그냥 빨리 끝내려고 했던 거야. 세라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해치려 했다는 것이 용서될 수 없었습니다. 돈이 문제면 다른 방법이 있었잖아. 어떻게 어머니를 죽이려고 할 수 있어? 도윤이 분노했습니다. 아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 뭐가 있는데?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협박하는데. 세라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런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세라는 살인 미수, 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로 연행됐습니다.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복순을 원망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복순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경찰에 잡혀가는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복순은 준혁을 안아줬습니다. 준혁아, 괜찮다. 할머니가 있잖아. 3주가 지났습니다. 세라는 구속됐습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살인 미수죄는 중범죄입니다.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것 같습니다. 도윤은 아내의 범행을 몰랐다는 점을 소명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도윤의 관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아내에게 완전히 속았던 것입니다. 준혁이는 심리 상담을 받으며 회복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범행에 협조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할머니와 아빠의 사랑 덕분입니다. 복수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장 상인회 비상금을 활용했습니다. 상인들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기금이었습니다. 복수는 30년 동안 성실히 기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또한 복수는 옛날 적금도 해지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숨겨둔 돈이었습니다. 시장 상인회 비상금과 적금을 합쳐서 1억 원을 모았습니다. 이 돈을 먼저 비상환에 보탰습니다. 나머지 1억 8천만 원은 분할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채권자들과 협상해서 월 1,000만 원씩 나누어 갚기로 했습니다. 이자도 낮춰받았습니다. 복순의 성실함을 믿어준 것입니다. 가게는 메뉴를 간소화해서 재정비했습니다. 김밥 종류를 줄이고 효율을 높였습니다. 재료비를 절약하면서도 품질은 유지했습니다. 복순의 노하우가 빛났습니다. 손님들도 복순을 응원해줬습니다. 복순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동정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매출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복순과 준혁이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배달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가족 셋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복순이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아, 돈은 살림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망치기도 하는구나. 네가 용기를 냈기에 할머니가 살았다. 정말 고맙다. 준혁이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죄송해요. 처음에 거짓말해서요. 이제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평생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복순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준혁이가 용기를 내서 도와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도윤도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내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도윤아, 너 잘못이 아니다. 사람 마음은 변하는 거야.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거지. 가족 셋은 서로를 격려하며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를 지켜준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준혁이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새기며 자랐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는 것의 중요성도 알게 됐습니다. 도윤은 더욱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배달일 외에도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빚을 빨리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순의 김밥집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돌아왔습니다. 복순의 성실함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복순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분들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복순을 도와줬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시장 상인들의 정신이었습니다. 재료를 싸게 나눠주기도 하고 손님을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복순은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몇 달 후 복순은 빚의 절반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매달 꾸준히 상환하니까 채권자들도 믿어줬습니다. 이자율도 더 낮춰줬습니다. 복순의 성실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세라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복순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세라를 다시 봤습니다.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라는 살인 미수죄로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죄와 사문서 위조죄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변호사는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법정에서 나오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며느리였던 세라가 감옥에 가게 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것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준혁이가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벌써 13살이 된 준혁이었습니다. 키도 많이 자랐고 생각도 깊어졌습니다. 괜찮다, 준혁아. 할머니는 괜찮다. 복수는 준혁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복순의 김밥집은 예전보다 더 번창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기 때문입니다. 방송에서도 복순을 인터뷰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복순은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가족은 서로를 해치면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극복해야 해요.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시청자들이 복순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복순은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 성실히 일했습니다. 빚도 거의 다 갚아갔습니다. 2년 반 만에 2억 원을 상환했습니다. 복순과 도윤, 준혁이 모두 함께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남은 빚은 8천만 원뿐이었습니다. 복순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밥집을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옆 가게가 비게 되면서 기회가 생겼습니다. 좌석을 늘리고 메뉴도 다양화할 계획이었습니다. 도윤도 배달업을 확대했습니다. 트럭을 한 대 더 구입했습니다. 직원도 2명 고용했습니다.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축구도 계속했습니다.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친구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해줬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가 복순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요. 복순은 준혁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혁아, 너는 이미 충분히 강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냈잖아. 그게 진짜 강함이야. 복순은 준혁이의 성장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린 나이에 많은 것을 배운 아이였습니다. 복순은 또한 다른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법률 상담도 연결해드리고 정부 지원 제도도 안내해드렸습니다. 어려움은 혼자 견디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복순의 조언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힘이 됐습니다. 복순은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2년 반 후 드디어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복순과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결과였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준혁이가 복순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이제 15살이 된 준혁이였습니다. 할머니의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온 아이였습니다. 복순은 감개무량했습니다. 73살의 나이에 이런 큰 시련을 겪고도 극복해낼 줄 몰랐습니다. 가족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복순의 김밥집은 이제 부산에서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관광객들도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복순의 이야기가 담긴 책도 출간됐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김밥을 쌌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스럽게 대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변하면 안 됩니다. 처음 마음을 잃지 마세요. 복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한 마음가짐이 복순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세라는 감옥에서 복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과의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복순은 편지를 읽고 고민했습니다. 용서해야 할까요?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결정했습니다. 복순은 세라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세라야, 내 사과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용서와 망각은 다른 거다. 내가 저지른 일을 잊을 수는 없어. 대신 내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세라는 답장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순의 너그러움에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남은 형기 동안 성실히 생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복순은 이제 76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고 있습니다. 김밥집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퇴는 아직 생각하지 않습니다. 준혁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바릅니다. 할머니의 가르침을 잘 새기며 자라고 있습니다. 장래 희망은 변호사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합니다. 도윤은 이제 운송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럭 5대와 직원 10명을 둔 사장이 되었습니다. 성실함으로 일궈낸 성과였습니다. 복순은 가족들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함께 극복한 덕분에 더욱 단단해진 가족이었습니다. 복순은 종종 생각합니다. 그날 냉동창고에서 죽을 뻔했던 일을 말이죠. 만약 준혁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복순은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복순의 기록 습관과 준혁이의 용기가 만나서 세라의 계획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증거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복순은 다른 어르신들에게 조언합니다. 중요한 일은 꼭 기록해 두세요. 언제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복순의 조언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복순은 또한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강조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를 지켜줍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복순의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어려운 경험을 통해 얻은 소중한 깨달음입니다. 오늘도 복순은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김밥을 싸기 위해서입니다. 80살이 가까워 오지만 여전히 건강합니다. 손님들은 복순의 김밥을 맛있게 드십니다. 준혁이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법학과에 진학했습니다.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방학 되면 할머니 가게를 도와줍니다. 할머니, 제가 변호사가 되면 할머니 같은 분들을 더 많이 도와드릴게요. 준혁의 말에 복순은 흐뭇해했습니다. 손자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어서 안심됩니다. 복순은 회고합니다. 며느리의 배신으로 시작된 끔찍한 사건이었지만 결국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손자 준혁이가 용기 있는 아이로 자란 것이 가장 큰 수확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치매몰이로 진실을 덮으려는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기록과 증거, 그리고 서로의 믿음이 우리를 지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범죄는 더욱 무서운 법입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진실을 말할 때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돈은 살림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망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아끼고 보호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복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 가족을 지키는 사랑. 이 모든 것이 복순을 살렸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줬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